때는 1972년 2월 달입니다. 50만 톤의 물을 쏘게 되고 12발의 연막탄, 1,400발의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결국은 경찰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그 일대에서 시신 12구가 발굴이 되게 되면서 사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국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1960년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96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한 15년 지났으니까 사회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세대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게바라, 이 라틴 아메리카를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다가 눈을 떴고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를 해방시켰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흑인 민권운동 투쟁, 로맨티시즘화된 68혁명. 그래서 프랑스는 드디어 소르본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학력 평준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기존의 질서를 부시고 싶어하는 열망들인 거죠. 특히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사회가 막 들썩 이런 기간이었다. 근데 이때 일본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워낙 안 모이니까 한 2,000명, 3,000명 모여도 막 외신이 보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항상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그 당시 오키나와가 미군 기지가 있었고 미군이 관리하던 데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들어온 미국 핵전함에 터빈이 돌릴 때마다 나오는 그 오염 물질을 두고 막 일본 사람들이 항의하고 싸우고, 또 미군 범죄 아시죠? 미군이 들어가서 막 오키나와에 있는 여성들을 강간을 한다라든지 겁탈을 한다라든지 미군 행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아베 아직 기억나시죠? 아베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미국과의 안전보장 조약을 강화시키는 대가로 대신에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입하겠다라는 새로운 자주 노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또다시 전쟁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을 막기 위해서 당시 일본 국회 앞에 놀랍게도 일본 민중들 34만 명이 집결을 해요. 어마어마한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정적인지 알겠죠. 이게 60년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간절하게 외치는데 첫째 잘 바뀌지도 않고, 두 번째 바뀌었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이런 거 앞에서 60년대 중반 후반에 이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청춘들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더 큰 어떤 분노와 허탈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평범한 시민운동, 평화적인 퍼포먼스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무기를 구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세계를 변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폭력적 저항을 하다 보면 기존의 세계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지는 가운데 많은 민중들이 우리의 뜻을 알아주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환상적인 믿음, 즉 극단적인 극좌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공산당에서 나왔었던 전위 조직인데, 이 분트에서 이제 적군파, 혁명 좌파 이런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고, 오사카, 도쿄 같은 주요한 도시, 그리고 축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때를 이용해서 막 투쟁을 해나가죠. 한 번 투쟁할 때마다 그 일대 대학생들을 막 몇백 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이 힘을 막 받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일본만이 아닙니다. 일본, 독일 등등등 전 세계적으로 드디어 적군파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요도호를 탈취해서 북한으로 갔던 사건도 생기게 되고, 아니면 저쪽 그 팔레스타인 쪽에 가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온 유럽 쪽 적군파와 함께 연대를 해서 특히 텔아비브 공항 테러 사건 같은 것들, 그 요도 탈취했었던 그 리더 중에 한 명하고 텔아비브 공항에서 테러했었던 일본인 테러범 한 명, 둘이 형제예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마초적이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상태에서 모리 스네오라는 사람이 이제 적군파 지도자가 돼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왕따야. 이런 테러를 벌이다 보면 민간인 피해가 꼭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등을 돌리게 되고,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리 스네오가 내린 결단이 뭐냐면, 투쟁의 정신을 이어가되 근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마오쩌둥이 진강산에 근거지 만들듯이 자기들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1971년부터 지하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특별 거주지를 마련해요. 근데 특별 거주지를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 특별 거주지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우체국을 털다가 300만 엔을 탈취하는 사건을 성공해요. 그래서 생활자금 마련했는데 300만 엔을 털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일본 경찰 당국에선 어떻게 해서라도 적금파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편에 혁명좌파라는 또 다른 분파가 있었어요. 혁명좌파도 이것저것 시도를 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그 중에 총포가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산탄총 같은 총포가게를 습격해서 소총 10자루, 공기총 1자루, 그리고 탄환을 무려 2,300발을 획득해요. 그렇게 되면서 1972년 2월 달에 적군파랑 혁명좌파가 합쳐요. 어차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살림을 차리면서 그 이름이 연합적군이에요. 자기들끼리 무장을 한 채 집단 생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는데 계속 경찰들이 추적을 해나가니까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아사마 산장으로 들어가죠. 문을 막 두들기는데 마침 관리인 아내가 있었어요. 그 문을 열어주면서 인질이 되면서 산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10일간 경찰들이 다 포위를 하고 소방차를 동원해서 무려 50만 톤을 쏘고 연막탄 쏘고 1000발이 넘는 최루탄을 쏘고, 연합적군 입장에선 총과 쇠파이프로 항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을 쏴서 그 총에 의해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기도 했었어요. 그 일대를 지나가던.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항전을 하다가 아사마 산장 입구를 부시면서 이 경찰들이 뛰어들어가요. 건물이 무너진 상태에서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버텨요. 방 하나 남은 데서. 거기서 6시간을 버티다가 체포가 돼요. 근데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잡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전국의 95%의 시청률로 생중계가 되니까, 아, 우리 잃어버린 일본의 좌파 정신이 살아있구나, 막 되면서 위대한 좌파의 투쟁이다 하면서 인상을 줬는데, 문제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취조하고 그 일대를 수색하다가 시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땅을 파서 꺼내보니까 시신이 아예 뼈가 다 부러져 있거나, 그게 아니면 칼이나 참 얼음 송곳,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음을 얼려서 만든 송곳 같은 걸 몸을 쑤신 자국들, 한 구도 아니고 한 구, 두 구, 세 구, 무려 12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달라붙어서 조사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 계기는 뭐였냐면, 자기들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연합적군하고 적군파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의 문화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적군파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자유롭게 성생활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프리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연합적군 쪽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그 외에도 투쟁을 하거나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오히려 또 적군파는 전체 공동체 생활에 또 규율이 강해요. 연합적군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이질적인 집단이 섞여버리면서 서로의 행동 양식이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 게 1차적인 계획이었어요. 2차적인 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연인이 있었어요. 남자 연인이 여자 친구한테 어떤 그런 일종의 이렇게 약간 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니들 둘이 커플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거에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묘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상을 바라보는데 이 이상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생활 양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심각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황당해요. 공산주의화라는 개념을 주창하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이 어떤 적군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념적 고양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거에 안 가는 애들은 혼을 내든 가르치든 자아 비판을 하든 뭘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만 한다. 소위 말하는 성찰과 훈육의 시간이 만들어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공산주의화. 요즘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너의 삶을 바꿔. 얘기하면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시험 점수를 잘 맞으란 얘기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참 인간이 되란 얘기구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화라는 말이 모리스 네오한테는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가 딱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당신 공산주의화가 덜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선정이 딱 되면 자아 비판을 시켜요. 그리고 막 때려요. 그 다음에 집에 기둥 있죠. 그런데다가 몸을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뒤틀어서 막 묶어놔요.
그리고 눈 가리개를 씌워서 이렇게 계속 앞을 못 보게 하고 물을 주지 않고 식사를 주지 않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나메카타 마사토키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묶여 있으면서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솔직한 자기 고백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리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다 얘기하면서 나무 몽둥이 갖고 와서 때리는데 견갑골과 대퇴부를 때려요. 이게 말 그대로 뼈 부러지라는 얘기죠. 장작 갖고 와서 또 때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폭행을 한 다음에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에 다시 또 집 밖에다 매달아 놔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맞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내가 맞을만 했다 얘기했더니 저열한 거짓말이고 아첨이다. 내가 잘 맞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아첨이라고 또 규정을 당해서 또 맞아서 죽게 돼요. 이 데라우카 같은 사람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은행 강도를 차라리 하고 싶었다. 돈을 뜯어와서 뭔가 이렇게 팍팍 써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성 동지들이 있는데 나 솔직히 저 여성 동지랑 자고 싶었다. 오늘 우리가 성찰을 하고 훈육을 하는 과정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바꿔보겠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에 대해서 모리가 완전히 화를 내면서 칼을 갖고 와서 다리를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비판을 하면서 너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고 너는 공산주의화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 찬성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얼음 송곳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여버리게 되고 목을 메고 또 죽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특정한 이념을 가진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원리와 원칙이 운영되면서 그 안에서 대규모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건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모리도 문제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걸 다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좋은 일, 해방, 변화 이런 걸 꿈꾸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고 죽이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일본의 극좌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자기 모순에 빠졌는가가 사실 너무나 생생하게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것의 가장 부정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이후 일본의 진보는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면 일본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사회적인 변화를 꿈꾼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일본의 진보적 운동의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모습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군파의 몰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60년대 때 극좌파들의 모험주의, 맹동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진보적인 정신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최악의 사건의 나라로 떨어졌다는 것들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젊은 층이고 또 자기 비판을 하기도 하고 훈육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되게 문화대혁명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급진주의의 모순이에요. 그것이 적군파가 됐든 홍위병이 됐든 폭력을 쓰는데 여기 중요한 게 과도한 이상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 이상을 방해하는 사람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피해에 대한 신념, 죽음에 대한 예찬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보면 이슬람 테러리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단지 거긴 종교가 들어가 있지만 이상을 폭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화살은 외부로만 향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스탈린, 마오쩌둥 그런 체제들, 북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급진주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건데 급진주의가 왜 등장하냐를 볼 필요는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입시제도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 사회 되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말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사회잖아요. 쉽게 고치기 힘든 모순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계속 개선되고 계속 개혁되고 계속 나아지지 못하는 한 어느 시점이 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뻥 터질 수 있어요. 평소에 온건하되 적극적인 사회개혁, 꾸준히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지게 하는 지속적인 노력만 외에는 대답은 없다.